자, 10번부터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PQ는 모두 R이 위한 충분 조건, PQ는 R이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이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도 R이 위한 충분 조건인데 Q도 어떻다는 거지? R이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S는 R이 위한 필요 조건이래. S가 R이 위한 필요 조건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Q는 S에 위한 필요 조건이면 또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P면 R인데 R이면 S고 S면 Q고 Q면 R이에요. 그러면 봐봐. R이면 S고 S면 Q고 Q면 R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R이 S의 부분 집합인데 S면 Q면 뭐야? Q가 다시 R의 부분 집합이죠. Q가 R의 부분 집합이지. 그럼 다시 또 Q가 어디로 가요? Q가 이 안에 있잖아? 자꾸 여기다 R을 쓰고 Q 근데 S가 Q의 또 부분 집합인데? 에이? S가 Q의 부분이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S, Q, R이 모두 같아야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R이면 S고 S면 Q고 Q가 R이면 서로 빙글빙글 돌아서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런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야. 다 똑같아. 근데 P는 R에 의한 충분 조건이었지. 그러면 P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 포함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자, 다시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요. R이면 S가 참이고 S면 Q가 참이면 3단 논법에 의해서 뭐가 참이지? 이거이면 3단 논법에서 R이면 Q가 참이지. 그쵸? 근데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봐봐. R이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지. 둘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Q와 R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3단 논법을 써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면 셋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R이면 S, S면 Q 이렇게. 그러면 이 QRS가 모두 같다는 얘기야.
다음 문제. PQR의 진리집합이 PQR인데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자, 일단 두 번째 조건을 먼저 보자.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Q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Q 차집합 R이 공집합. Q에서 R을 빼면 공집합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첫 번째 조건을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합집합 Q에서 교집합 드모르강 법칙을 쓰면 이게 P 교집합 Q의 뭐지? 여집합.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게 뭘까? 한번 그려보자. 이게 뭐지? PQ가 있어. 근데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냐?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 바로 차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합집합에서 차집합 P 교집합 Q야.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이게 얘랑 같아요. 그럼 누가 없어? P 차집합 Q가 없어. 그럼 P 차집합 Q가 없다는 말은 또 어떤 관계가 있다고?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에 또 P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억은 맞을까요? P면 R이다. 맞죠? P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우리가 P면 R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R의 부분집합이면 되거든. 자, 니은은 대우를 쓰면 뭘까? 대우가 이겁니다. 자, R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참인데 그러냐? 아니지. R이 지금 Q의 부분집합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대우를 쓰면 뭐지? 그럼 Q가 R의 부분집합인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Q가 R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not P에 해당되는 게 P의 여집합이니까. 야, 그럼 P의 여집합을 하면 Q의 부분집합이 되냐? 아니지.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는 기역과 디귿이다. 천천히 생각해서 정확히 풀어내야 될 거야. 왜냐면 11번은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앞으로 한 문제 꼭 나오는 필수 유형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모든 학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합과 요 관계를 천천히 따져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음 문제 12번 도전해 볼까요? 실수 정의된 두 조건이 있는데 P가 이렇습니다.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지? P의 여집합이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죠. 이 화살표랑 포함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P의 여집합,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 not P가 뭐냐? 크거나 같다를 부정한 거니까 0보다 작다예요. 크거나 같다의 부정, 작다. 520. 이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작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를 포함해야 돼? Q를 포함해야 돼.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과 A에서 근이 있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A가 1이라서 공집합이든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A가. 어차피 1은 여기 있잖아. A가 뭐 1의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1이든 이 안에만 있으면 돼. A가. 그러니까 가능한 A가 뭐부터 가능하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A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다 됩니다. 5까지 돼요. 어차피 같을 때도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자, 그래서 정수 A는 모두 몇 개 있다? 8개. 네, 8개가 있습니다. 개수로 치면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하고 포함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A가 뭐 이쪽에 있어도 되고, 그죠?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 그리고 심지어 A가 1이어도 돼. 어차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가 1이 되면은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돼서 공집합 되거든. 그래도 부분집합이 되거든. 그래서 A가 1이어도 됩니다. 자,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제. 이것은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매주수 계획의 수가라. 이걸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다. 자, 얘가 뭐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인 어떤 실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에 있는 어떤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만 얘가 성립해도 돼.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만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사이에 만족하는 애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x에 대해서만 얘가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게 얘를 이렇게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제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가 x축과 접하거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려봅시다. 대칭축이 어디 있게? 3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만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요 x값에 대해서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함수값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먼저 그려보자. 이렇게 되면 실패.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어떤 x값에 대해서도 다 0보다 큽니다. 그치? 어떤 x를 집어넣어도 y값이 다 0보다 크지? 이 x값을 넣어도 여기가 y가 0보다 크고 다 y가 0보다 커요. 뭘 넣어도 다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있으려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있으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최소한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이상 생기겠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뭐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렇지?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의 정수 K는 몇 개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즉 x-6x 플러스 5-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전체 값을 y라고 두면은 x-6x 플러스 5-k 얘를 y라고 두면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래프에서 y가 뭐냐? 바로 이 y죠, 이 y. 그래서 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 x 값에 대해서 짝지은 대상, x를 대입했을 때 그 짝지은 대상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생긴다. 즉, 요 부분에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x축 밑으로. 언제?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 어떤 실수 x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거든. 그렇지?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거든. 그러니까 한 개만 만족해도 돼. 한 개만.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라고 했으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와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려면 마이너스 4에서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서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짝지은 y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근데 어떤이라고 했거든. 어떤.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되거든. 만족하는 애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2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2를 지나도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만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도 상관이 없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0과 2 사이, 마이너스와 2 사이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마이너스와 2 사이에 값 하나에 대해서 그것의 함수값, 그 짝지은 대상이죠.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려면 그래프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즉 2를 대입했을 때 그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부류의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두 가지죠. 하나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고3까지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거를 함수로 바꿔서
풀어 버릇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뭐 크면 큰 작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막 그냥 방법적으로만 2차 부등식을 풀면 이게 함수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마다 이 크다를 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하란 말이야.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 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한 거지.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서 작다를 풀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축 아랫부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한 거지. 이렇게 평소에 자꾸 생각을 해 버릇해야 이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가 편해져. 방법적으로만 자꾸 하면 그 당시는 쉬운 것 같지만 점점 이제 수학을 못하게 돼. 방법이 아니라 그게 뭐냐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13번은 좀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보충을 잡든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야. 13번. 그 다음에 14번. 자,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세부 분집합이 있는데 PQR의 진리집합입니다. 근데 이거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참일 때 보기 좀 어려운 거라. 자, 이게 뭐냐? 이게 참이라면은 이거죠. 얘는 이거고요. 기억과 내용은 이거고, 디귿은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뭐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R하고 Q가 똑같이 있잖아.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그치? 나다라하고 Q. 그러면 이게 대우를 한번 써볼까? 이 대우가 뭐냐? Q는 난 Q이면 나 저거 not Q이면 R이요. R입니다. 필수. 그러면 뭐야? R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R이면 뭐지? P를 주는 조건이. Q의 여집합하고 R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 사실을 디귿에다 적용하자. 그럼 Q의 여집합이 R이면 Q는 R의 여집합인 거 아니야?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면? 그래서 디귿은 P 교집합 Q가 뭐라는 거냐? Q라는 주장이죠. 디귿은.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나달이면 P가 참이기 때문에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입니다. 요 사실로부터.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R의 여집합이 Q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디귿이 맞네요. 그죠? 이게 지금 디귿이거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P 교집합 Q가 Q잖아. 맞지? P가 지금 Q를 포함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지금 디귿이 맞아요. 그럼 니은 어때? P가 Q의 부분집합인 것은 아니지. Q가 P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억으로 오면은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얘를 양변에 여집합을 붙이면 P가 R의 뭐야?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그러냐? 그 여집합을 양변에 해주면 근데 R의 여집합이 뭐라고? P. 저기 이 아래 여집합이 Q라니까. 그러면 P가 Q를 포함하는 거잖아. 맞잖아. P가 Q를 포함하는 거.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디귿이 맞다. 대우를 하나 써보면 처음에 대우를 사용해서 얘랑의 관계에서 그 낮 Q와 R이 P로 충분주건 동치라는 얘기야. 둘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Q의 여집합이 R이 같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집합을 써주면 Q가 R의 여집합과 같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주면 되겠다. 대우 잘 따져야 돼요. 대우를 사용 못하면 맨날 틀려. 대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not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다. not P가 뭐게? 자,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면 이렇게 되죠. P가 아닌 거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not P예요. 이게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게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돼. 됐냐? 자, 그럼 여기서 요게 가능하려면 A가 자연수니까 뭐부터 가능하지? 1은 안 됩니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비어 있잖아. 그럼 2부터 돼요. 에이, 하나밖에 안 되네. 3이면 또 안 되지.
아, 1이면 0 되니까 된다. 0일 때가 안 되는 거지. 1은 됩니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A가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A가 총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이야. 또 뭘 만족해야 되냐? 이번엔 납피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랍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이래요. 어쨌든 납피가 R이기 위한 또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납피가 이거잖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뭐는 알아야?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이니까 같을 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A가 1이면 어때? 두 개 같아져요. 같아집니다. 그래서 1은 탈락. 2부터는 어떻지? 괜찮아요. 2부터는 괜찮아. 뭐 같을 수가 없어. 2부터는 2A가 훨씬 크니까 2부터는.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돼요. 2, 6, 7, 8.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다? 4개가 있다. 자, 마지막 요 문구를 잘 이해해야 돼.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아니야. 즉 같을 때는 빼란 얘기야. 이게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이야. 그렇지? 그냥 충분 조건은 뭐야? 같을 때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둘이 똑같을 때도.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 그러면 같을 때만 빼란 얘기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 표현이 왜 있는지. 언어에 민감해야 돼. 이 명제를 하려면 이 글자, 언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대충 보면 다 틀려. 글자 하나하나를 잘 읽어야 돼. 그 다음에 16번. Q는 1, 2, 3, 4, 5. R은 4, 5, 6, 7.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라. P면 Q와 P면 R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얘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근데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기는 하지. 자, 봐봐. Q, R. 이게 뭐가 있지? 공통적으로 P 4, 5. 그리고 동요 R 찾으면 좋지. 이 전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일치죠.
6, 7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 그래야 어느 한쪽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자, 지금 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1, 2, 3 중 적어도 하나, 또 6, 7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P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7가지 있습니다. 그치? 1, 2, 3의 부분집합 중 하나도 없는 경우 하나를 빼면 되잖아.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P는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 7 중에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방법은 뭐 6이나 7이나 6, 7 3가지가 있지. 6, 7 중에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4랑 5는 어때? 자유입니다. 그죠?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니까 4랑 5는 자유니까 그냥 2의 제곱. 4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5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84개 있습니다. 집합 P의 개수는 84개가 있다.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의 부분집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느 한쪽의 부분집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끝났어. 이야, 우리가 명제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우리가 풀어봤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배운 여기 이지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풀릴 거야. 너희들이 사고에 필요한 문제들은 내가 여기서 다 다루고 있거든. 그 명제를 푸는데 필요한 사고, 그거를 여기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이지 문제만 잘 복습을 하면 뭐 웬만한 문제, 정말 특이한 문제 빼놓고는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증명과 최대치소, 이 단어는 정말 좀 재밌는 단원인데,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단원이야. 얘가 예전에는 어디 붙어 있었냐? 부등식 다음에 붙어 있었어요. 부등식, 2차 부등식 다음 단어. 그랬다가 또 명제에 붙었다가 그냥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단원이야.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단원인데, 여기는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증명 파트, 그리고 하나는 이제 최대 최소, 이렇게 2가지 파트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부등식의 증명과 최대 최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증명한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어떤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야, 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크다랑 작다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등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 증명하래. 만약에 이거 임을 보여라. 자, 그러면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 가장 흔한 방법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데 뺍니다. 빼.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그래서 이 뺀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돼.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임을 보이는 거지. 이게 모든 증명의 기본이야. 빼서 0보다 큰 걸 보이는 게 모든 부등식 증명의 기본입니다. 요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양수 조건이 있다면 제곱의 차를 계산할 수도 있어. 어차피 제곱해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겠지 뭐. 둘 다 양수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뭐 방법이 더 여러 가지 있겠지. 뭐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 다채로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쉬울 수가. 빼면 되네. 어렵냐? 어려울 거 없잖아. 빼서 0보다 큰 걸 보이면 되잖아. 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A, B, C는 서로 다른 실수인데 서로 다른 실수에 대해서 얘기가 성립방을 보이래.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를 빼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지. 그럼 빼. 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배하고 반으로 나눠. 다 2배 했어. 이렇게. 자, 이렇게 2배를 하잖아? 그러면 A랑 B랑 제곱을 하나 사용해서 이걸 할 거야. A-B의 제곱. 그럼 얘는 이제 사용 끝. 그럼 A랑 B 제곱 하나씩 사용했지. 하나 사용했으니까 하나씩 지우고. 그 다음에 B랑 C랑을 하나 써서 이렇게. 그럼 얘도 사용했고 B는 이제 사용 끝났고 C 하나 사용했어. 그럼 남은 A랑 C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처음 문제가 뭐라고 했냐? A, B, C가 서로 다른 수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수는 양수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지. 같으면 0인데 제곱하면 서로 다른 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0보다 크다. 그럼 증명 끝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보인다.
3 플러스 루트 A 이게 이걸 보여라. 자, 그러면 이 3 플러스 루트 A라든가 루트 3 플러스 A는 양수임이 명백하지.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양수임이 명백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곱의 차를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제곱의 차를 계산하지.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빼기 루트 3 플러스 A의 제곱 6 루트 A 플러스 A 빼기 3 빼기 A. 그럼 뭐 남았어? 6 플러스 6 루트 A 남았지? 그럼 이건 당연히 뭐야?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차를 계산해도 된다. 양수요건 있으면. 아주 간단하다. 부등식의 증명 빼. 근데 만약에 양수 조건이 있다면 제곱의 차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증명은 그런데, 자, 요거 말고 그냥 이제 우리가 참고로 그냥 증명이 있거든. 그냥 증명도 여기 잠깐 나오긴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증명에서 귀류법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귀류법. 귀류. 한자죠. 흐름을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귀류법은 이런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법입니다. 그걸 귀류법이라고 해요. 귀류법은 증명에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는 증명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시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 루트 2를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모순이 생기더라. 그게 귀류법이에요. 보통 이제 귀류법을 가장 많이 쓰는 건 형사들입니다. 형사들. 형사들이 그 범인을 취조할 때 쓰는 방법이 그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그래, 넌 그날 거기 없어서 그지? 너는 거기에 간 적이 없어. 너는 그날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지? 너는 그날 한남동에 가지 않아서 그래. 너는 그날 인천에 있었어.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자, 그런데 네가 인천에 있었다고 한 그날 7시 20분 한남동 CCTV에 너의 얼굴이 찍혀있네? 이건 어찌된 일이지? 이게 이제 형사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즉 모순을 얘기함으로써 상대가 이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너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건 어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소년의 시간이라는 새로 올라온 작품을 좀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취조 방법을 쓰더라고. 그래? 너 그럼 그날 거기 가지 않았어? 그다음 너는 그날 KT를 만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영상을 보여주지. CCTV에 KT랑 싸우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죠.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이제 바로 형사들의 방법인데, 이 귀류법이라는 게 그거야. 결론을 부정해. 그래, 아니라고 해봐. 그랬더니 모순이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아까 많이 한 게 그런 건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는 무리수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귀류법이란 뭐냐면, 가정을 그냥 루트 2가 그래 유리수라고 해봐 이거야. 그러면 모순이 된다. 그게 귀류법이야. 그러니까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시작이 뭐냐? 이걸 증명할 때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루트 2를 유리수라 하자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의죠, 정의.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A분의 B. 근데 A, B는 여기서 이 포인트가 이거야. 이 말이 핵심이야. 서로 소.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이야, 답을 썼는데 답을 16분의 20이라고 쓴 거야. 약분 안 했어. 딱 그거 하나 안 했어. 서술형에서 다 풀고 마지막에 약분 하나 안 했어. 16분의 20. 그럼 서술형이 8점짜리야. 근데 선생님이 무려 6점을 감점했네. 아니 막 4점을 감점했어. 아니 16분의 20이나 4분의 5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가서 혼나지. 너는 이거 원래 빵점 줘야 돼. 그냥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16분의 20은 계산 과정에 있는 거지 답이 아니야. 유리수 표현은 반드시 서로소인 정수로 표현하게 돼 있다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했는데 등호를 안 썼네. 는형을 안 써놨어. 그게 방정식이냐? 빵점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지? 등식, 방정식이라는 거에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지? 그래서 정말 는형 하나 안 썼는데 빵점 줘도 할 말이 없다니까. 그리고 거의 실제로 빵점 줘. 만약에 고등학생이 그렇게 썼다 그러면 1점도 주지 않아. 그거. 그냥 아예 그냥 싹 틀려버린 거야.
방정식 자체를 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빵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의. A, B는 서로 소인 정수야. 명심해.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 루트의 증명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서로 소라는 이 글자를 시험에 내는 거야. 괄호 넣기도 이 서로 소. 이걸 시험에 내려고 내는 거야. 이 문제를 낸다면 이 서로 소. 자,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게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B제곱이 짝수지?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입니다. 그러냐? 왜냐하면 홀수의 제곱은 홀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짝수라는 건 B가 짝수란 얘기야. 그래서 B가 짝수야. B에다 2K를 넣으면 같은 논리지. A제곱이 뭐냐? 짝수야. 2의 배수. 그럼 A도 뭐야? 짝수입니다. 자, 그런데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1과 2에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지.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데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렇지. 서로소라는 거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데 일단 공약수가 2가 있잖아. 그래서 1, 2에서 A, B가 바로 이 네모를 쳐놔야지. 이거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바로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서로 소.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생겼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귀류법이라고 그래요. 증명법 중에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에 모순되어 있는 모순임을 보이는 증명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냥 이 귀류법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배웁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등식 증명 그냥 빼면 되고, 부등식 증명 말고 그냥 그 증명법 중에 한 가지로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는 증명법. 귀류법. 자, 이제 최대 최소에 해당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배웁시다.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하고 유사한 개념은 항등식하고 유사한 개념. 항등식이 뭐지? 어떤 미지수 어떤 값으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요.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언제나 성립하는 등식. 미수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지. 절대 부등식이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 문자에 뭐가 오든지 간에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야.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양수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물론 0을 넣긴 하지만 0은 그냥 0은 0이라 성립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양수에서 성립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술평균이란 무엇인가? 산술적인 평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더해서 개수로 나누지. 자, 2개 있어. 그럼 2개 평균 낼 때 어떻게 해? 더해서 2로 나누지. 이게 산술평균이야. 2개짜리.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2개짜리만 할 거야.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은 이제 n개짜리인데 이 고등 과정은 딱 2개짜리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 기하적인 평균이라는 것은 기하는 원래 무슨 뜻으로 알고 있지? 기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하가 뭐지? 도형이지, 도형. 기하. 그렇잖아. 대수, 기하. 기하가 원래 도형인데 기하라는 말을 우리가 또 쓰는 말이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기하급수적. 이야, 이 말이 어렵죠. 일단 그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기하는 여기서 곱이에요, 곱. 그래서 수학에서 산술은 더하기고 기하는 곱하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산술은 영어의 그 어리스매틱이에요. 어리스매틱. 더해 나가는 산술적인 이거를 번역한 말이거든. 어리스매틱. 그래서 어리스매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더하기 평균인 거고 영어에서 이 곱하기 지오메트릭입니다. 지오메트릭. 근데 이 영어에서 이 지오메트릭이 기하라고도 번역되거든. 그래서 이 곱하기랑 기하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이 지오메트릭이. 그래서 곱하기란 뜻이야, 이 지오메트릭이. 그래서 기하 급수. 그럼 이제 급수는 또 뭐냐? 이 급수란 말은 원래는 이제 뭐 물대기, 급수 시설. 근데 수학에서의 급수는 뭐냐? 뭘 것 같아? 급수.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수학에서의 급수는 수열의 합이야. 물론 아직 수열을 배우진 않았지만 수열은 수의 나열인데 어떤 수열에서 그 수열을 더하는 거를 급수라고 그래. 그냥 합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불규칙한 합이 아니라 수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인데 그런 수를 더한 게 급수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해서 급수를 합이라고 생각해봐. 아까 기하는 뭐라고 했어? 곱하기. 그러니까 기하급수라는 것은 곱하면서 더하면서 증가한다는 거야. 그게 기하급수적 증가야. 곱하고 더하고 또 곱하고 막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기하급수적. 그러니까 그냥 기하적 증가 그러면 이제 그냥 2씩 곱해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자고 일어났더니 2배 됐어. 또 자고 일어났더니 2배 됐어. 막 물가가 2배씩 올라. 그럼 우리가 그냥 이제 기하적으로 오르는 거거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물가가 다음날 됐더니 2배 올랐어. 근데 어제 오른 2배에다 오늘 오른 2배 합쳐서 그거에 또 2배로 올라. 그 다음날은 전날, 오늘, 내일 합친 거에 또 2배로 올라. 막 이런 거야. 그 전까지를 다 합해서 그거에 또 2배로 올라. 그럼 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냥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에다 2를 곱하고 그럼 거기다 다 더한 걸 또 2를 곱하고 막 이런 거야. 그게 기하급수적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고 빵 한 조각을 사려면 돈을 수레로 끌고 가서 사야 되는. 돈을 막 수레로 끌고 가야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예를 우리나라로 치면 뭐 5만 원권을 가지고 한 50억 가지고 가야 이렇게 파리바게뜨 가서 빵 하나 사오는 거야. 자, 말뜻을 좀 알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기하 평균은 곱하기 평균이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곱해서 루트 취한 걸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곱해서 루트 취한 게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더해서 이루나는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취한 게 기하 평균. 근데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야. 산술 평균이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게 언제나. 자, 증명을 해봅시다. 양수조건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제곱할 수 있다. 제곱해서 차를 해도 되죠. 그래서 제곱의 차를 해봅시다. 계산하면 4분의 계산만 하면 돼. 많이 보던 애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가 뭐지?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이 증명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 알아냈냐? 언제 0이 되는지를 알았지. 언제 0이 되지? 이게? A랑 B가 같을 때요. 이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둘이 같아질 때가 언제냐? 두 수가 같을 때. 두 수가 같으면 같다. 자, 우리가 이 등호일 때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자고.
등호일대가 필요한 이유는 최대값, 최소값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 대연이의 키는 150cm 이상이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150cm 이상이다. 참이지? 150cm 이상이잖아. 근데 그 말이 참이라고 그래서 키가 150이냐? 그건 아니지. 키가 이제 마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좀 컸다 줄었다 하고는데 어쨌든 150cm 이상이래. 그렇다고 해서 150cm일 때가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키의 최소값을 150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등호일대가 없으면. 등호일대가 있어야 그게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x-2의 제곱 더하기 5가 x가 실수면 얘가 0보다 커놨다. 이 말이 참이냐? 뭐 당연히 0보다 커나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거의 최소값이 0이냐? 0이야? 왜 0이 아니지? 0이 될 때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최소값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등호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내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해봅시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A가 양수에서 A 플러스 A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A와 A분의 16을 가지고 산술 평균 기하평균을 써보자. 그럼 2분의 A 플러스 A분의 16 산술 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커 나갔대. 곱하면 얼마 하게? 뭐 A랑 A분의 16 곱하면 16만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돼. 그러면 루트 16이 4니까 8이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8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8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8이 될 때가 있으니까. 8이 될 때가 있어. 언제 8이 돼? A랑 A분의 16이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8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나오는 이 오른쪽 값이 최소값이라고 언제나 말할 수가 있어. 등호일 때가 언제나 존재하거든. 두 수가 같을 때. 그래서 최소값은 8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최대 최소를 말하기 위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필요했던 거야. 산술기하를 써서 이런 이제 최소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A 플러스 4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9.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물론 양수 조건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뭐냐? 1 더하기 4, 9, 36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9a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37은 그냥 두고 이 a분의 4b와 b분의 9a를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보자. 그러면 2분의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9a. 자, 둘이 곱하면 얼마? 4, 9, 36. 그래서 a분의 4b에다가 b분의 9a를 해주면 얘가 12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12인 거야. 12. 그럼 앞에 37은 그냥 있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였다? 49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그 문제 형식은 항상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고, 그리고 무슨 조건이 있다? 양수 조건이 있어요. 양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다 산술기하라고 보면 돼. 양수 조건이 있는 최대 최소 문제는 전부 다 산술기하 문제다. 더해서 이론하는 것이 곱해서 루트 취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산술기하 문제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제 두 개만 예로 들고 있는데 아주 다채로워. 그래서 이 다채로운 거를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종류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 그래서 요 산술기하만을 나중에 내가 시험에 나오는 이 산술기하 심화 문제들을 딱 종류를 나눠갖고 이제 그것만 분석해서 공부할 거야. 그게 꼭 하나 나오니까. 학교 시험에 어려운 문제 하나로 나오거든, 산술기하가. 어려운 문제 정말 많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시험 기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내가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돼. 어쨌든 가장 기본은 지금 요 두 가지, 그냥 문자 하나일 때랑 이렇게 두 개일 때 요 두 가지가 이제 기본 되는 것들이야.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조건에서 하는 것이다. 알겠지? 더해서 이론하는 게 산술 평균,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취한 게 기하 평균이라는 거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절대 부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자, 요거를 잘 알아두고, 아마 이 절대 부등식에서 산술 기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10개면 9개가 얘기 때문에 얘만 잘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얘가 핵심이야, 산술기하가.
더해서 이론하는 것이 곱해서 루트 취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코시 슈바르츠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코시 슈바르츠가 교과서의 정식 개념으로 대체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다른데 연습 문제에 살짝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그냥 더 알아봅시다라든가 이런데 여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런데 안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내지. 근데 만약 코시 슈바르츠 얘를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명하긴 하네요. 이게 사람 두 명이거든.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 두 명이고 두 명이 공동 작업한 건 아니고 각자 따로 이론을 발표했는데 서로 똑같은 이론을 발표해서 이제 이름을 그냥 슈바르츠는 독일 사람이고 코시는 프랑스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코시를 먼저 쓰는 나라가 있고 슈바르츠를 먼저 쓰는 나라도 있어요. 슈바르츠 코시 부등식 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얘는 실수 조건에서 쓰는 거예요. 부등식은 뭐 당연히 실수 조건이어야 됩니다. 허수가 부등식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실수 조건에서 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실수 조건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개짜리 이게 두 개짜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n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n개 있고 또 제곱의 합이 n개 있고 그걸 서로 곱한 것이 n개 있고 그래서 개수가 이제 굉장히 원래 많은 게 코시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오면서 이렇게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로만 하게 되는데 코시바르츠 부등식 형태는 뭐냐면 제곱의 합이 있고 또 제곱의 합이 있어. 그걸 둘이 곱해. 그러면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주장이야? 이걸 크로스로 곱한 거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잘 보면 이 형식을 알 수가 있어. 각각의 제곱의 합, 각각의 제곱의 합인데 얘는 이걸 크로스로 곱한 거잖아. ax, by.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일 때도 이제 똑같은 형식은 제곱의 합, 이것도 제곱의 합이고 이건 크로스 ax, by, c의 제곱. 자, 증명은 어떻게 하겠냐? 이 증명. 앞에서 다 했잖아. 빼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지. 빼서 계산해서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그 증명 과정에서 이때 성립합니다.
요 비율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등호는 이때 성립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귀찮아 일단 증명하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증명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 방에 증명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AT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T 그냥 AT, 그 다음에 또 BT 마이너스 Y 제곱, 또 CT 마이너스 Z의 제곱. 자, 이렇게 제곱을 하면 얘 항상 어떻지? 0보다 커요. 그거나 같아요. 크고 나왔습니다. 그렇잖아. ATX가 실수라면 이거 항상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차계수가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 양수이기 때문에 판별식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T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c제곱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판별식을 계산했더니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게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 이게 0 될 때가 언제냐? t가 a분의 x일 때, t가 b분의 y일 때, t가 c분의 z일 때니까 a분의 x와 b분의 y와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좀 더 편하다. 안 그러면 괜히 막 다 전개해갖고 불편해. 기술을 좀 써줘야 돼. 이렇게 요 증명이 좀 편한 증명이야.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은 실수 조건에서 이렇게 제곱을 곱한 것을 이제 서로 곱한 것이 크로스로 곱한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뭐 어떻게 써먹는 거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 이런 문제 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 이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거든. 자, 써놓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자, 문제를 봐봐. 뭘 구해야 돼? A, EB, EC. 그러면 X, Y, Z에다 숫자를 뭘 주면 되겠냐? A, EB, EC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나오려면 X, Y, Z의 숫자가 뭐면 되겠어? 1, 2이면 되겠지. 그래서 1, 2를 주는 거야. 얘는 4고 얘가 1, 2, 2. 이렇게 1, 2를 주게 되면은 여기가 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되거든. 그럼 이게 9잖아. 36. 그래서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일 거 아니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때는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도록